한밤 뉴욕 증시 급락 영향에 코스피가 오전 2% 가까운 급락세를 한때 연출했습니다. 특히 환율은 장 초반 1,450원 선을 넘으며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견해차가 있던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국법 개정안도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소비자들 절반 이상이 내년에 소비를 줄일 계획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경협은 이에 내년 전체 가계 소비가 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간 경영권 분쟁에 빠진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안건이었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이사회 해임 안건은 부결돼 모녀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몽땅 반납했고 환율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이 이제는 끝날 거란 신호에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어제보다 1.6% 떨어진 2,44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5,300억 원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5,600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 중 금리는 0.25%포인트 기준으로 2번 더 인하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3% 내린 5만 3천 원대에 SK하이닉스는 3.9% 하락한 17만 6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00선 회복을 바라보던 코스닥 지수도 2% 떨어지며 680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환율은 오전 내내 치솟는 모습이죠.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 1,449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장 초반 1,450원을 돌파했지만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소폭 진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50년 만에 최장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도 각각 2.95%, 3.56%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상승장을 주도한 브로드컴은 6.9% 떨어졌고 테슬라도 8.3%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결정에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1%로 전날 대비 0.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업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민이 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작물 재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계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 시 기업의 영업비밀이 경쟁국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안을 통과시켰던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국무회의 시작 전부터 거부권에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친 만큼 이후에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은 농업 4법의 경우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시작 전 한덕수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당장 6개 민생 개형 법안을 의결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공개 회의인 평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평의인데 탄핵 전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평의에서는 뭘 검토하는 겁니까? 네, 재판관들은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고 사건의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부정하는 취지로 낸 입장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송달 절차 또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우평과 임평 방식으로 탄핵 심판 청구 접수를 통지했고 개헌포고령 1호와 개헌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오는 24일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치를 거부하는 등 헌재는 관련 서류들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두 재판관은 송달 간주 여부는 공보관을 통해 평의 결과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만 간략히 답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움직임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에는 외신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오후에는 국내 기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미 검찰과 공조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체포 영장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 입장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이번 회견에서 변호인단 규모와 향후 수사, 재판 대응 전략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 소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높은 물가에 따른 소비 부담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급증, 고금리 등으로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조사 결과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내년 가계 소비 지출은 올해에 비해 평균적으로 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득 1에서 3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60%는 내년 소비가 올해에 비해 감소하는 반면 4에서 5분위인 상위 40%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별 소비 양극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1, 2분위 지출이 1%가량 늘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3분위는 0.1%, 4분위는 4%, 5분위는 6.3% 수준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소득이 낮아질수록 소비 지출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여행과 외식 숙박, 여가 문화생활, 의류 신발 등 야외 활동과 관련된 분야가 줄을 이뤘습니다. 네, 역시나 물가 압력이 상당합니다. 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고물가를 내년 소비 지출을 축소하려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감소와 실직 우려, 세금과 공과금 부담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2026년 이후에야 소비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물가 환율 안정, 세금과 공과금 부담 완화, 금리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이렇게 닫히는 국민 지갑을 다시 열어보고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도 연말 경제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해법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일단 정부 쪽의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우선 내년도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등 모두 30종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유, 압축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2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 한편 경미함 위법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은행을 찾아서 대외 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한 국회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지자체들은 또 지자체대로 적극 나서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연달아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합시다. 최소 규모인 30조 원의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빠른 시간 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 그러니까 빅컷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금융통화 정책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이나 땅을 상속받은 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 감면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아끼도록 요건을 잘 살펴야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단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을 먼저 짚어보죠. 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집을 한 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A씨 사례인데요. A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기간이 짧은 주택을, A씨의 형은 소유 기간이 더 긴 주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지만 적용받지 못해 양도세 7,7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A씨의 아버지처럼 2주택을 이상 보유한 경우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농사짓던 땅을 양도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자경감면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참 많이 헷갈리는 사례죠. 그렇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해온 땅을 상속받고 약 5년 뒤에 양도한 B씨는 이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감면받지 못했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보유만 하다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부동산이 없더라도 세금을 아낄 기회는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갖고 계실 퇴직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는데 연금 관련된 절세 정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절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까지는 여기에 대한 소득세가 3.3%에서 5.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2억 원의 연금을 2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수령할 경우 55세에 개시하면 1,045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65세에 수령하면 88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165만 원을 절세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단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상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소득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네,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 챙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연금을 부득이하게 중도 인출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저율과세가 또 가능한데요. 천재지변부터 사망이나 파산, 요양의료비 사용 목적 등 이런 경우가 있다면 3%에서 5%의 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인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 6달 안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런 사례가 아닐 경우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친구나 동호회, 가족들 모일 때 모임 통장 하나쯤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금융권이 저축은행에서 모임통장 상품을 내놓겠다고 해서 금리가 좀 높지 않을까 기대했던 분들 많았는데 출시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저축은행 모임 통장은 내년 봄이 돼야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모임 통장 시행이 내년 5월 예정이라며 전산 개발과 관련한 현안이 많아 일정 부분 미뤄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임 통장은 각종 모임의 회비를 모으고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우리나라 개모임 문화에서 착안한 인터넷은행의 대표적 혁신 상품으로 등장한 이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던 저축은행도 연초 올해 안에 서비스 계획을 밝히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내년 상반기로 일정이 늦춰진 겁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달 들어 저축은행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SB톡톡 플러스 금융상품몰 개편을 통해 모임 통장 서비스를 본격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설령 출시된다 하더라도 모임 통장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네, 현재는 접근성과 직관성에서 경쟁력 있는 인터넷은행의 모임 통장이 2018년 본격 출시 이후 사실상 독주 중인데요. 지난해부터 시중은행도 속속 진출하면서 금리 다양화 등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의 이용자만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경쟁력을 갖춰야만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저축은행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유동성 위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출시 연기가 재정적 회복 시점과 맞물리면서 전략적 한수가 될지 오히려 시장 진입의 문턱만 더 높일지 업계의 경쟁력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탄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가상자산의 시세 조종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 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금감원은 어제 금감원을 사칭한 메일 유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메일은 금감원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됐다며 자료 제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됐다며 통지문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속였습니다. 이 메일 내용과 양식이 감쪽 같은데요. 금감원 가상자산 조사국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위,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를 도용해 만든 명함을 첨부해서 메일을 받은 사람을 믿게 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 등 각종 법령에 별지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 위조 공문 파일도 같이 보내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가면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금감원이 비상계엄을 이유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뺏는 불법 리딩방 사기에 대해서도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부서의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가짜 메일을 받으면 직접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기 전에 악성 코드 감염이나 해킹은 없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금융위에 대표적으로 많이 당하는 사기는 역시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겪는 소위 짝퉁들일 겁니다. 최근 엉터리 제품들이 연달아 판매되면서 플랫폼들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우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번개장터가 지난달 말 진행한 플리마켓에서 한 소비자가 루이비통 백팩을 130만 원에 구매했는데 감정을 받아보니 가품으로 확인된 겁니다. 당시 번개장터는 플리마켓을 홍보하면서 모든 상품이 정품 검수된 아이템이라며 가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번개장터는 검수 불합격 상품 중 일부가 플리마켓 운영 과정에서 실수로 진열됐다며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무신사도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죠. 네, 무신사에 입점한 패션업체 라퍼디 스토어가 벅다운 패딩의 충전재 비율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리 솜털과 깃털 비율을 각각 80%, 20%로 기재했지만 보온성을 좌우하는 솜털 비중이 고작 3%에 그친 겁니다.
모신사는 해당 업체의 모든 제품 판매를 2주 정지시켰고 추후 검증에서 허위 함량이 사실로 드러나면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 리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번개장터와 모신사 등 플랫폼들은 입점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 판매 창구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품이나 결제 피해 등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계획하던 모녀 측 인사 해임이 불발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지금 막 주총이 끝났죠.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한미약품 주총이 30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대주주 두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박 대표는 모녀 최측근인 전문 경영인으로 앞서 장남인 임종윤 이사는 박 대표를 끌어내리고 본인이 대표에 오를 계획이었지만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주총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 80%가 참여했고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인 68%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률이 53%에 그쳤습니다. 박 대표는 주총 직후 기자들 앞에서 한미약품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졌다며 소모적인 주총보다는 회사 발전을 고민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모녀와 형제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표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은 현재 형제 측과 모녀 등 사자연합 측이 5대5로 동수인데요. 사자연합이 지난달에 임시주총을 통과하지 못한 이사진 정원 확대 등을 재추진하면서 과반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형제 측에서 지난달부터 지주사 지분을 2% 넘게 처분한 터라 내년 표대결에선 더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을 마무리하면서 두 회사 각각의 산하에 있던 저비용 항공사 LCC 3사의 통합도 이뤄집니다. 다만 에어부산의 경우는 난관이 예상된다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통합의 시나리오부터 짚어보죠. 지난 10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하나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대한항공은 정기 임원 인사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을 꾸릴 예정인데요. 통합 LCC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임원 인사를 내고 통합을 진행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 인사를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대표와 임원에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반발의 목소리도 있죠. 네, 진에어 에어서울이 100% 자회사인 것과 달리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44.17%를 부산시와 부산상공계가 1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입장에선 거점 항공사를 잃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 부산 7위 기업인데다 과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산시로부터 100억 원 유상 증자에 도움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는 분리 매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건의 혹은 에어부산 독립범인을 두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 중인데요. 다만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지난 2022년 외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2,451세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역 연세세브란스 빌딩 인근과 중구 복례동 일대에는 각각 최고 20층, 30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조성됩니다. 1,500억 원대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글로벌투자은행에 1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바클레이즈에 136억 7천만 원, 시티에 4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부과했던 과징금 총 900억 원보다는 액수가 낮아졌습니다. 증선위는 결제 불이행 행도 없었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려 노력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서부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기질이 탁한데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공항동과 발산 제1동, 화곡 제3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4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제주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중서부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WHO 기준은 이들 지역의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반면 환경부 기준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청정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서부로, 모레는 일부 중부로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도 중서부부터 공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해 수요일은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